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을 손에 쥐면 왠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저도 예전엔 연금만 꾸준히 들어오면 남 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해도 의외로 공허함이나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돈 걱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완전히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주변에서 겪은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얘기해 볼까 해요. 1.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말. 그런데 왜 더 비참해질까?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회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겠구나 하면서 기대가 커지죠. 모아둔 돈 혹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만 있으면 사실 생계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해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가 꼭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생활비는 있어도 할 일이 없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해지면 외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직장에서 받던 사회적 인정이나 내가 뭔가를 한다는 자부심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금은 어느 정도의 금전적 안정을 줄 수는 있어도 내 삶의 의미를 전부 해결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가까운 선배나 지인들 통해서 은퇴 후 삶을 지켜보고 조언을 들어보면 돈은 생각보다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난감해라거나 건강만큼 사회적 연결이 필요한데 그걸 놓치면 훨씬 더 우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은퇴 후에 예상과는 다르게 더 우울하거나 비참해졌다는 세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2. 사례 1. 연금은 들어오지만 할 일이 없는 어씨. 어씨는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어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이며 개인연금이며 나름 잘 준비해 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퇴직하던 날까지도 웃으면서 이제부터는 좀 쉬면서 살래라고 말했어요. 은퇴 후 첫 달부터는 연금이 착착 들어오니 전혀 경제적으로 급한 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겼어요. 하루 이틀 집에서 쉬는 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낮 12시가 넘도록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출근할 곳이 없고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즐길 만한 취미 생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TV를 켜고 눕거나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가 되다 보니 점점 우울감이 커졌다고 해요. 과거엔 퇴직만 하면 늘어지게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되니까 무얼 할지부터 막막했던 거죠. 결국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그저 일이 많고 피곤한 게 싫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였구나 싶어서 후회가 들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미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새로운 공부든 내가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요. 무료함과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어요. 3. 사례 2. 가족과의 관계가 어긋나버린 B씨. B씨는 오랫동안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던 50대 후반 남성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꽤 탄탄했어요. 연봉도 높았고 아이들도 성인이 돼서 교육비 부담도 거의 없는 편이었죠. 내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봐주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야 하고 늘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작 은퇴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가족들과 마찰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회사 생활로 바빠서 가족들하고는 대화를 충분히 안 했고 집안 살림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죠. 그런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집에 오래 머무르니까 작은 생활 습관부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리모컨은 늘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놔둬? 밥을 이렇게 늦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니까. 우리 방에 왜 함부로 들어와?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B씨 본인도 자존심이 상하고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죠. 결국 집안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졌고 B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퇴직 안 하고 계속 일이나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교훈 은퇴는 개인의 인생 전환점이면서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나 혼자 이제 자유다 라고 좋아하기보다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해요. 집에서 내가 지켜야 할 규칙 혹은 같이 만들면 좋을 규칙을 미리 협의해두면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사례 3. 외부 활동 끊긴 C씨의 사회적 고립. C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60세가 조금 넘어서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했어요. 30여 년 일하며 맺은 인맥도 많고 지역에서도 얼굴을 꽤 알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만나고 다닐 일이 많을 거야. 당분간은 외롭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을 정리하고 나니 그동안 관계 맺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상 비즈니스 중심으로 얽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 대표일 때는 협력업체나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이 자주 연락을 해주곤 했는데 은퇴하니까 연락이 뚝 끊겨버린 거죠. 예전에는 식사 약속, 모임, 세미나 등으로 일주일이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가끔씩 동창 모임이나 지인들과 만나도 더 이상 일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니 대화도 예전 같지 않고요. C씨는 그제야 내가 정말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내 편이 없는 게 제일 서글프네하고 심각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와 함께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크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직장을 다닐 때부터 일외에 진짜로 친밀한 친구나 모임을 만들어 두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봉사단체나 동호회 또는 새로운 배움을 위한 스터디 그룹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내 인간관계의 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5. 왜 은퇴 후 연금이 있는데도 비참함을 느낄까?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죠. 어느 정도 생활비 걱정에서 해방되는 건 분명 행복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예요. 시간 관리에 문제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 누구나 허탈해지기 쉽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오히려 시간이 없어가 당연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 문제가 되죠. 사회적 연결의 단절 회사,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로 맺은 인맥이 많더라도 그것이 곧 나의 평생 친구가 되어주진 않아요.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재조정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가족을 배려해 주듯이 가족도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삶의 의미 찾기 가장 중요한 건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죠. 직장에서는 분명 보람을 느낄 요소가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야 해요. 6. 미리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바꾸자. 사례를 쭉 들어보니 은퇴를 하면 그동안의 일에 시달렸던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구나 싶은 생각이 드시죠? 사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취미, 재능 개발 꼭 거창하게 대학원에 가거나 큰 사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소소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요리에 몰두해보는 것도 좋아요. 남들이 알아줘야만 할 만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해요. 봉사나 모임 참여, 남을 돕는 일만큼 보람차고 오래 할 수 있는 일도 잘 없어요. 지역 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해보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은퇴 직후는 가족들에게도 큰 변화의 시기예요. 나 이제 집에 오래 있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서로 편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터놓고 얘기해보면 좋습니다. 명확한 규칙이나 배려 포인트를 잡아두면 사소한 갈등이 훨씬 줄어들어요. 건강 챙기기 연금도 있고 취미도 있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식습관, 정기검진 등을 통해 은퇴 후에 활기찬 삶을 준비해야 해요. 새로운 목표 세우기. 우리 인생에서 목표라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은퇴 후에도 매년 혹은 분기마다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올해는 등산으로 체력을 길러서 가벼운 트레킹 코스에 도전하겠다. 독서, 신권 달성하기처럼 말이죠. 작은 성취가 쌓일 때 삶의 의미도 샘솟게 됩니다. 7. 마무리하며. 요즘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을 살아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긴 시간을 단지 논다고만 생각하면 금세 지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어떻게 잘 놀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아닐까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연금이 들어오든 적은 수입이 있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 어떤 즐거움을 찾을지, 누구와 마음을 나눌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앞서 본 어씨, B씨, C씨처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맞으면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불현듯 이게 정말 행복한 거 맞나?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이 쌓이면 마음마저 힘들어지니까요.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이렇게 해야만 해.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두고 가족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내 취미나 목표를 하나둘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연금만 믿고 방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나설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그러니 연금 들어온다고 끝이 아니네?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 전에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일상,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모자라지 않아? 라는 분도 있고, 아니, 저 돈으로 어떻게 사냐? 라는 반응도 있죠. 사실 은퇴 후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삶의 질도 거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월 400만 원 쓰는 사람과 월 9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각각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적게 쓰면서도 나름 만족스럽게 살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게 쓰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분도 있어요. 결국 금전적 여유뿐 아니라 어떻게 누구와 무얼 하면서 지내느냐가 관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400만 원과 90만 원이라는 건 꽤 큰 차이입니다. 한 달에 400 쓰면 골프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테고, 반면 90만 원이면 공과금, 식비, 교통비만으로도 빠듯한데?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실제 사례 혹은 가상의 인물을 참고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경우엔 이렇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 여유로운 어씨 부부 노년에도 배울 건 배워야 해요. 먼저 어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씨 부부는 둘 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다가 연금을 꽤 넉넉히 받게 된 케이스예요. 합쳐서 월 약 400만 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요. 어씨 말을 빌려보면 저희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봤어요.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골프 레슨도 받고 주말에는 가벼운 등산도 가고 평일에 할인 항공권 뜨면 해외도 종종 나갑니다. 집에서 쉬는 날엔 유튜브 보고 요리 따라 해먹는 게 소소한 낙이죠. 라고 하더군요. 또 어씨 부부는 건강도 꽤 잘 챙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단한 약물 치료만 있으면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니까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병원 시설 쓸 수 있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덕분에 치료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해도 미리 대비해두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라고 합니다. 결국 어씨 부부는 월 4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그리고 소소한 자기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우고 움직여야
늙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참 맞는 말 같아요. 60대 중반이라고 해도 배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외국어 공부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는 취미도 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넉넉한 생활비, 다양한 선택지라는 점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원하는 걸 시도해 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 맞죠. 이 표준적인 B씨 부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래요.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B씨 부부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장인 부부였고 조금씩 저축도 했고 퇴직금도 모아놓고 국민연금도 들어놨어요. 은퇴 후에는 소소하게 동네에서 알바나 사업처럼 조그맣게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월 수입이 대략 200만 원 안팎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것까지 합치면 조금 더 벌기도 하고 가끔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목돈도 있긴 하죠. B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특별히 풍족하진 않아요. 그래도 매달 200 정도면 생활 자체는 할만해요. 월세가 아닌 자가 주택이라 고정비가 적다는 게 큰 도움이 되죠. 대신 요즘 전기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 마트 가면 신선식품 가격이 체감상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할인 쿠폰 꼼꼼히 챙겨 쓰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동네 마트를 자주 들르고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해 먹으면 외식비가 덜 나가서 이 정도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B씨가 전혀 여가를 즐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랑 근교로 여행도 가고 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가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고차 끌고 12박으로 가까운 데라도 훌쩍 떠나는 게 낙이죠. 그동안 못 봤던 풍경을 보니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B씨가 강조하는 건 작은 행복이었어요. 솔직히 월 200, 300 되면 팔자가 핀다기보단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살 수 있다 정도죠. 예전처럼 비싼 외식을 자주 하거나 해외여행을 길게 다니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기분 내서 맛있는 것 좀 먹고 주말에 극장 갈 때 팝콘도 사 먹고 이런 소소한 낙이 꽤 괜찮아요. 결국 B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소비를 조절하며 보통 수준으로 여유를 찾고 있었어요. 꼭 월 400이 아니더라도 적정선에서 자기만의 루틴과 가벼운 취미생활을 유지하면 노후 생활도 그리 팍팍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죠. 3. 빠듯한 CC 부부 그래도 함께 있으니 괜찮아. 마지막으로 CC 부부는 소위 월 100도 안 쓰는 부부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으로 둘이 합쳐 약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보험료나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90만 원 안팎이라고 해요. CC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한 달 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고기도 비싸고 과일도 비싸고 팝상 물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밥 먹을 일은 거의 없고 주로 집에서 밥 해먹죠. 그래도 할인마트나 전통시장을 돌면서 최대한 싸게 사요. 가끔 옆집이랑 반반씩 나눠 사면 좀 더 저렴할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문화생활이나 여가는 거의 없는 걸까요? 저희도 TV만 보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가끔 동네 도서관 가서 책도 빌려보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무료 강의 같은 것도 볼 수 있더라고요. 또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건강체조나 노래 교실도 있고요. 의료비 부담도 분명 있을 텐데 이 부분이 CC에게는 가장 고민이 많다고 해요. 아직은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언젠가 병원비가 많이 들까봐 겁나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잘 챙기려 하고 아플 때 미루지 않고 바로 병원 가려고 해요. 은근히 초기 치료가 더 싸게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CC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굳이 불평하려고 하지 않아요. 살면서 큰 사고나 중병 없이 지금까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간혹 친척들이 도와줄 때도 있고 동네에서 반찬 챙겨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는 대로 사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결국 CC 부부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서 다른 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찾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지역 사회에서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참여 등등 작은 것들로도 의미를 찾고 계셨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세 사례를 보시니 어떠세요? 어씨 부부 월 400만 원대 생활비, 골프도 배우고 해외여행도 가는 여유로운 노후. B씨 부부 월 200만 원 정도로 소소하게나마 여행, 외식,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큰 부담 없이 사는 평범한 노후. C씨 부부 월 90만 원 안팎으로 최대한 아껴 살아야 하는 현실이지만 공동체 활동과 건강한 일상을 통해 작은 행복을 찾는 노후. 결국 노후에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여러 기회와 선택지가 늘어나죠. 그렇다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인간관계, 건강관리,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등이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큰 축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정 계획. 젊었을 때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 투자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최소 23가지 정도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미리 만들어두면 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지속 가능한 취미와 활동. 은퇴하고 나면 시간은 많아지고 돈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돈이 크게 들지 않는 취미나 활동, 모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가까운 공원 걷기 모임, 동네 독서 모임, 문화센터 강좌, 봉사활동 등은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죠. 인간관계 관리. 은퇴 후엔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쉬워요. 직장을 그만두면 사람 만나기가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평소에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 모임, 종교 단체 참여 등을 통해 꾸준히 인간관계를 쌓아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 자산. 노후에는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이 악화되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요. 미리부터 식습관, 운동 습관을 잘 들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챙겨두면 실제로 병원비를 줄이거나 빠른 치료로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며 사실 월 400 vs 월 90이라는 숫자는 단순 비교에 불과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죠. 어씨 부부처럼 넉넉한 자금 적극적인 취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분명 좋겠지만 현실은 빚이나 시시처럼 좀 더 제한된 자금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수록 재정 계획, 인간관계,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 CC 부부처럼 적은 돈으로도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도 난 은퇴 후 월 90만 원으론 못 살 것 같아라는 분도 있고 저 정도면 나름 괜찮지 않아? 라는 분도 있겠죠. 결국 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자신의 재무 상태와 생활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학습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고 그걸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령 소비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여유 자금이 생길 수 있고 무료 프로그램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용으로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결국 노후란 주어진 자원돈, 시간, 체력,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쓰고 누리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였죠.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으로 노후가 편해질 거야. 누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30년을 부었고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년퇴직하고 연금을 받아보니 고작 몇십만 원. 이 돈으로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요? 요즘 은퇴한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국민연금? 받긴 받는데 생활비는커녕 교통비도 안 돼. 이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결과입니까? 오늘은 그 충격적 민낯을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60대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본론 왜 국민연금만 믿어선 안 되는가? 1. 국민연금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실제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만 원 이상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연금은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데 비정규직 근무, 경력 단절, 사업 실패 등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그 기간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30년 부었다고 해도 중간에 금액이 작았거나 끊긴 기간이 있으면 받는 금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사례 1. 30년 부었는데 월 71만 원? 이종길 65세 전 중소기업 과장. 연금만 믿고 살았죠. 매달 꾸준히 부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70만 원 조금 넘어요.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손에 쥐는 건 더 작고요. 이종길 씨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25년 넘게 일했고 말년엔 월급도 그리 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급여로 장기간 일했고 중간에 실직으로 2년간 납입이 끊긴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매달 71만 원. 아내와 함께 사는 그는 말합니다. 70만 원으론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결국 애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죠. 사례 이 남편도 연금 받는데 둘이 합쳐도 130만 원. 김명숙 68세 주부. 남편은 35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고 저도 학습지 교사로 잠깐 일했어요. 연금 둘이 합쳐 130만 원쯤 되는데 월세 60만 원 주고 나면 팥값도 부족해요. 김명숙 씨는 젊었을 때 경력 단절을 겪었고 주부로 대부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 역시 성실하게 일했지만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국민연금에서 받는 액수는 두 사람 합쳐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굶어 죽어요. 지금은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그나마 생활이 돼요. 사례 3. 국민연금 못 믿고 퇴직 후 알바 나섰습니다. 박찬호 62세 퇴직 공무원 출신. 공무원도 국민연금만 가입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기껏해야 8,090만 원. 그래서 퇴직하고 바로 편의점 야간 근무 나갔어요. 박찬호 씨는 자영업을 하다 나중에 구청 계약직으로 10년 이상 일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였고 늦게 시작한 만큼 수령액도 작았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87만 원을 받고 있지만 집이 없고 월세로 살고 있어 생계가 빠듯합니다. 몸 아파도 나가야죠. 연금만으론 버틸 수 없어요. 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갑니다. 연금은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실제 체감 생활비 상승 속도에 한참 못 미칩니다. 기대 수명 증가. 이제는 90세까지 사는 시대. 연금이 2030년 동안 매달 필요하지만 그만큼 오래 받으려면 초기 지급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한계. 구조적으로 많은 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체계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는 늘고 납부자는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현실적 대비 방법. 1. 연금 외 수입원 만들기.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형 부동산, 금융투자, 수익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소비 구조 재설계. 은퇴 전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됩니다. 지출을 줄이고 자녀 지원보다는 자신의 생존 비용을 우선해야 합니다. 3. 늦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 찾기. 요즘은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국민연금만으론 살 수 없다. 국민연금은 안 받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후가 든든해지리란 기대는 이제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눈으로 자신의 노후를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30년을 부었는데 고작 이거냐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외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준비는 늦을수록 손해고요. 30년 부었는데 고작 이거?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대비 전략. 1. 국민연금이란? 기본개혁.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제도로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국민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며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만 60세 이후 일정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납부 조건 요약.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120개월. 수급 개시 나이 만 63세 65세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름. 수령 조건 가입 기간과 월 납입액에 따라 산정. 2. 문제 제기 왜 30년 부었는데 고작 이거? 라는 말이 나오는가. 1. 평균 수령액이 기대보다 낮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약 62만원 수준입니다. 30년 이상 성실히 납입한 사람조차 70만 90만원 수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령액 2024. 전체 평균 62만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85만원 내외. 최고 수령자 250만원 수준 예외적인 고소득자의 하남. 결론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초적 노후 보장 수단이며 단독으로 생계 유지는 어려움. 이 물가 상승률 대비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 국민연금은 매년 일정 수준의 물가 연동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 가치가 하락합니다. 예 10년 전 월 70만원 지금도 비슷한 수준. 반면 실질 생활비는 약 1.52배 증가. 3. 가입 기간 및 소득 수준 차이. 30년을 부었다고 해도 월 납입액이 낮거나 중간에 납입이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수령액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30년 이상 납입 100만원 이상 가능. 저소득 비정규직 단절 경력 6,080만원 수준. 3. 실제 사례 비교 세 유형별 국민연금 수령액 분석. 유형 직업 경력 가입 기간월 납입 평균월 수령 예상액. 어유형 대기업 정규직 고소득 30년 45만원 약 110만원. 비유형 중소기업 근무 중간소득 30년 20만원 약 75만원. 시유형 비정규직 단절 경험 20년 15만원 약 55만원. 위 표는 국민연금공단 자료 기반 시뮬레이션 기준. 4. 전문가적 분석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 구조적 재정 불균형. 고령화 수급자는 늘고 납부자는 줄어드는 구조. 출산율 저하, 장기적 재정 악화 불가피. 보험료율은 OECD 평균 18% 내외 대비 낮은 수준 현재 9%. 향후 보험료율 인상 또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가능성 있음. 연금의 성격 오해.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의 주 소득원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공식 목적 최소한의 생계 보장. 은퇴 후 생활비를 전부 책임지는 완전한 소득 대체 수단은 아님. 5. 현실적 대안과 준비 전략. 추가 연금 확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퇴직연금 DCDB IRP 근로자, 퇴직 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형태.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 활용 가능. 목적 국민연금과의 다층 소득 구조 형성. 고령자 일자리 활용.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 필요. 정부 및 지자체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활용 가능. 지출 관리 및 자산 구조 조정. 은퇴 전부터 고정 지출 정리. 자녀 지원 축소 노후 준비에 집중. 거주 형태 자가 전세월세 고려한 생활비 계획 수립. 6.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논의. 국민연금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다음과 같은 장기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수급 개시 연령의 유연화 예 조기 수급 감액폭 완화.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추가 지원 제도 마련 납부 보조제, 연금 크레딧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공적 퇴직 개인의 제도적 강화. 결론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노후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자에게 기초적 생계 수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월 수령액은 개인의 기대 수준과 현실 간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적 준비가 병행되어야 노후가 안정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연금 저축, 투자, 보험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해야 하며 은퇴 이후에도 적절한 소득 활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 퇴근 시간의 지하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표정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사는 걸까? 삶의 의미는 뭘까? 나도 한때 이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삶. 그런 내가 고민 끝에 이 쳇바퀴에서 벗어났지만 사실 그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걸 지금도 잘 압니다. 안정적인 삶, 익숙한 시스템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도 느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트릭스와 같은 이 시스템 안에서 사는 이유는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 속 삶이 가장 안전하고 심지어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삶의 방식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 글에서는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삶의 의미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쳇바퀴 속 삶 그리고 평범함 속 행복. 많은 이들이 쳇바퀴 속에 있는 삶을 탓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얻는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수입, 예측 가능한 일상, 그리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보호막은 우리를 지켜주는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지하철 속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걸까? 아마도 가족을 위해, 스스로의 안정감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평범함 속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저는 이런 평범함을 벗어나 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도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이 안정된 일상을 꾸려가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기도 하니까요. 돈, 자유, 그리고 매트릭스를 벗어난 삶.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달렸다. 실제로 저의 친구 중 한 명도 이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극도로 가난했던 환경에서 자랐고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일해 지금은 꽤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이 많아지니 확실히 자유로워지긴 했어. 하지만 내가 매일 달려온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면 허무하기도 해. 돈은 삶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사례로 본 삶의 방향 찾기. 1.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은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15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공원에 가서 놀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는 게 내 행복이야. 큰 성공이나 대단한 목표는 없지만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 어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쳇바퀴처럼 보이는 삶도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닐까요? 2. 매트릭스를 벗어난 선택을 한 B씨. B씨는 40대 중반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자유를 찾았다. 며 행복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했습니다. 도시에 살 땐 안정적인 월급이 있었잖아.
근데 농촌에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안 돼. 그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더라고. 결국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일부분만 귀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의 경험은 매트릭스를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도시의 쳇바퀴를 벗어나 자연에서 쉬는 시간은 내 삶의 큰 위로가 돼. 3. 돈으로 자유를 찾은 C씨. C씨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고 현재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운동하며 바쁘게 지냅니다. 돈이 많아지니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오는 것 같아. 난 지금 내 시간을 배우는데 쓰고 있지. 그게 내 행복이야. C씨의 이야기는 돈이 단순히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든 매트릭스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든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왜 사는 걸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나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퇴근길 지하철 속 비참한 현실 은퇴 후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 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언제나 혼잡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서두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 이 바쁜 하루 끝에 무엇이 남을까? 은퇴 후 이들에게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니 제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노선을 타고 같은 일을 반복했죠. 하지만 결국 그 일상을 뒤로하고 쳇바퀴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느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매일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이 사람들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은퇴를 맞이했을 때 그동안의 삶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퇴근길의 현실과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속 삶, 그리고 은퇴 후의 공허함. 퇴근길의 지하철 속 사람들은 모두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그 자체로 안정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중에 커다란 공허함을 안기기도 합니다. 한 친구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성실히 일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 그가 던진 말은 너무도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았지만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로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 1. 준비 없이 맞이한 공허함. B씨는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은퇴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 했는데 막상 쉬다 보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해. 그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동네를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이 사라지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그 분주함이 그리워지더라는 겁니다. 2. 경제적 준비 부족이 가져온 비참함. C씨는 작은 회사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히 모으고 살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는 결국 택배 일을 시작했지만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자신을 원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3. 무너진 정체성과 관계. D씨는 과거 지하철 속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직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자신이 사라진 기분이었어. 사람들도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더라고.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는 고립감을 느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찾아올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경제적 준비 부족.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은퇴 생활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금방 줄어듭니다. 노후 자금은 퇴직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죠. 삶의 목적 부재. 일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순간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열심히 일했던 것이 삶의 전부였다면 은퇴 후 공허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퇴직 후 동료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롭게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근길 지하철 속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를 고민하고 그 답을 준비해야만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자. C씨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연금, 투자, 그리고 새로운 일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라. 일 외에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3.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남는 것은 무엇인가? 퇴근길 지하철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은퇴 후에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모든 바쁨은 결국 공허함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은퇴 후 내게 남을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우리에게 남는 건 아마 비참한 현실뿐일 겁니다. 하지만 준비를 시작하면 그 현실은 우리가 선택한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